소개해 주신 김호중입니다. 인사드리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부 자료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소책자 있거든요. 자, 이 소책자 꺼내시고 화면 준비될 때까지 이제 소책자에 있는 내용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보면은 지금 정도면 아마 평소랑 비슷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컨설팅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예비고일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현재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학교 선택 컨설팅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3년 동안에 이제 어떻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컨설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입시 Q&A나 제 카카오톡 아이디거든요.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질문 남겨주시면은 알맞게 전부 다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컨설팅 신청하는 QR코드 이런 내용들 활용하시고요. 자, 현재 참석하셨던 예비고일 부모님들 대상으로 현재 계획되어져 있는 올해 말까지의 설명이 일정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10월 11일 1시 반 설명회 논술 정시편 참석을 하셨는데요. 이미 지난 설명회에서 교과랑 종합전형편을 이미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아마 학원 쪽에 문의하시면 아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교과 종합과 논술 정시에 대해서 통합으로 진행되어지는 10월 28일에 설명회가 또 한 차례 있어서 혹시 다시 한번 좀 듣거나 참석을 못 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이 설명회를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아마 일반고 서울의 경우에는 학교 신청을 아마 하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져 있는데 그에 앞서서 강남, 서초, 송파 3개 구 대상으로 학교별로 이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에 앞서서 어떠한 시각으로 교육과정을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이전 11월 초에 설명회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설명회 처음 참석하신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상당히 엄격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셔가지고서 제가 이제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특히 아버님들께서 상당히 경계하시는 눈빛으로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자, 당장에 가까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가 논술 전형과 정시편이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쉽게 공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논술 전형과 정시에 대해서는 이 정도를 알아두면은 큰 문제는 없겠다. 핵심적인 부분.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은 교과나 종합 전형으로서의 수시와 뭔가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어떤 곳에서의 우리 아이의 경쟁력이 더 좋은가.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균형 있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게 제시를 해드리기 위해서 논술 전형과 정시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대 논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받으신 자료에도 전부 다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자, 23년부터 27년도까지 이렇게 자료들을 보았더니 성대나 가톨릭대의 경우에 성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선발 인원이 약간씩 늘어나 있고 가톨릭대의 경우에는 19명 선발이 계속 유지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자, 이화여대나 한양대의 경우에는 26학년도 올해 3학년 선배죠. 올해부터 다시 부활이 돼서 2대 논술 전형으로 한양대 논술 전형으로 의대 선발이 다시금 이제 부활돼서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러한 대학들이 또 보았더니 가천대가 작년에 신설이 돼서 이렇게 시작되어졌던 모습들도 보고 단국대 천안 올해까지 이렇게 선발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이런 모습들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새롭게 27학년도에 없어지는 연대 미래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오히려 의대 논술이 약간은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선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의대 진학에 뭐 어쨌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관심 많으실 텐데 논술 전형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는 학생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선발하고 있는 대학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논술 전형의 트렌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살펴봤더니
논술, 교과, 출결, 봉사 이 네 가지 정도의 요소를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대부분 보았더니 논술 전형의 100%, 80%, 70%를 상회하게 이렇게 대부분 다 평가가 이뤄지고 있고 교과 나머지의 평가는 이제 교과 전형의 20% 또는 30%가 최대 반영되고 있고 일부 중대와 같은 학교는 출결 봉사가 10%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중대 출결 봉사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합격자들이 감점이 없이 합격할 만한 정도의 출결 봉사의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고려될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그렇다면은 논술 전형은 일부 대학 뭐 20% 내외에서의 교과 평가가 있고 논술 전형으로 이제 80% 또는 100% 선발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논술 전형이 논술 요소가 절대적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소 준비가 안 된 교과 성적으로도 논술 전형으로 의대를 갈 수 있을까? 예, 갈 수가 있습니다. 울산대 선발을 할 때 그리고 가톨릭대 최근의 경우에 보더라도 교과 성적이 4점대 후반 가장 심했던 경우에는 5점 후반대 합격자들도 사실 존재를 했었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 아이도 논술 실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4점대, 5점대 내신으로도 현재 9등급 체계에서요. 결과가 나온 것은 이제 9등급 체계니까 자, 그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그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교과 성적의 실질 반영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논술 전형을 통해서는 논술 요소 위주로 진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능의 최저 요건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가장 높은 대학은 사합오를 요구하는 성대 또는 중앙대 이런 대학들이 있고 4합6을 요구하는 아주대 이런 학교들도 있고요. 세계 1등급 그리고 3합4 이 정도까지가 있는 것이 지금 의대 논술의 전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저가 약한 곳이 3합4 요구를 하고 있는 대학들이다라고 보아야 되고 1등급 2개, 2등급 하나 이 정도는 충족할 수 있으면은 의대 진학을 할 수 있다. 의대 진학을 할 수 있는 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저가 없는 대학이 나와 있죠. 한 곳이 중앙대 졸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졸업 예정자. 내년부터 신설이 되어집니다. 자, 중앙대에서 이제 논술이 치러지고 있는데 18명 선발 중에서 4명을 옮겨가서 졸업 예정자만을 지원을 받아서 이 안에서 논술 전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명 선발을 하는데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합격자들은 주로 어떤 학생들이 합격을 하게 될까요? 너무 이제 분위기가 엄숙해서 예. 말씀을 해주시기 싫으신 거죠, 이렇게. 예.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영재학교의 이제 의학학 계열의 진학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를 가지고서 의학학 계열 지원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서울 가고를 아니고서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보니까 아마도 사실 논술 전형의 지원의 경우에는 조금 부담 없이 학생들이 막바지에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꽤 4명의 학생들은 아마도 그 영재학교나 과학고 학생들이 전유물이 되지 않을까. 아마 4명 합격이 된다라고 하면은 3명 정도는 영재학교와 과고의 학생 그리고 나머지 1명이 그 전사고나 일반고 중에 1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부담이 없죠. 수능 최저를 충족을 해야 될 만큼 뭐 수능을 잘 보아야 되거나 이런 부담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수리 논술 실력만으로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대 논술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은 수학 논술, 과학 논술, 의학 논술 이런 부분들을 보았더니 경희대와 아주대 그리고 연대 미래 내년에 없어지죠. 그리고 경북대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대학이 수리 논술만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는 시간은 100분 내외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대 논술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라면은 과거에는 중대나 그리고 많은 대학들이
과학 논술을 모두 다 보았었는데 과학 논술은 전반적인 최근까지는 모두 다 없어져가는 흐름에 있었어요. 최근까지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선배들은 수리 논술을 잘하는 학생 위주로 모두 다 진학을 하고 있는 편에 가깝습니다. 일부 몇 개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이 흐름이 28학년도, 29학년도에도 계속 이어져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가 뭐 교과나 종합으로 의대 지원을 하는 것과 동시에 대안으로 논술 전형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수리 논술에 대한 기초 준비가 되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논술을 준비한다라면 의대 논술을 준비한다라면 또는 이과 계열의 뭐 자연 계열의 논술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수학 실력에 의해서 논술 전형의 결과가 좌우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의대 증원은 오히려 모집 정원이 늘어나거나 대학이 신설되는 추이에 있었죠. 말씀드린 것 같이 논술 성적 반영이 절대적입니다. 그 외 요소는 영향이 매우 적다. 자, 수능 최저는 이런 정도의 최저가 요구되고 대부분이 수리 논술만으로 합격자가 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대 논술 교과 반영 방식 도대체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 건가라고 보면은 자, 왼쪽에 이제 대학의 이름이 있고 어떤 학기까지 성적을 반영하는가 보았더니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네요. 자, 대학에 따라서 이것이 매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고 해마다 변동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의 성적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가 될 필요가 있죠. 3-2는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고 졸업자에 대해서 반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영되어지는 과목은 국수영과 또는 국수영사과 한국사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9등급 체계에서 점수표가 정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5등급 체계에서의 점수표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죠. 발표한 대학들도 없고. 근데 이제 1등급 10%, 2등급 34%, 3등급 66%를 예상하면서 보면은 어느 정도 등급에서부터 감점이 커지겠구나라는 것은 어느 정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학들을 보았더니 가톨릭대의 경우에 봤더니 1등급이 30점, 7등급이 29.1점. 그러니까 단 7등급과 1등급의 감점의 차이가 0.9점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논술 문제만 적합하게 그 답안까지 작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7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크게 무리 없이 합격할 수 있게 보이는 겁니다. 다만 내신을 7등급을 받았던 선배들이 논술을 잘 볼 가능성이 매우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술 전형에서는 현재의 9등급 체계에서 웬만하다라면 6등급까지 또는 낮다라면 7등급까지도 합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세부적인 평가의 방식들에 기인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논술 성적에 의해서 전부 다 좌우된다라고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기초가 마련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교과 성적 관리도 성실하게 하고 잘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은 바뀌어지는 입시에서는 어느 정도 등급에서부터 감점이 커질까? 아마 3등급까지는 감점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부 대학은 2등급과 3등급의 감점 차이를 조금 더 차등을 두는 대학도 몇 개 대학은 있겠지만은 보통은 한 3등급 정도면은 무리 없이 논술 실력으로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4등급부터는 점수 감점이 조금 있지 않을까. 역시 이론적으로야 뭐 논술을 거의 만점 받다시피 하면 합격은 하겠지만은 그런 학생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면 논술 실력의 측면에서는 3등급 실질적으로는 2등급 내에 방어하는 것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설명회에서도 계속적으로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 또는 정시까지 생각할 때 학생들이 바뀌어진 5등급 체계에서 2등급 방어가 얼만큼 유의미한 건지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교과와 종합을 위해서 또는 정시까지 가더라도 2등급 방어가 최우선이다.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은 1등급을 다수 받는 게 목표가 될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학생들은 높은 고득점을 받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교과 성적의 최고의 결과를 다 낸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 의대를 진학하는 학생들, 좋은 의대를 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교과 성적이 현재에도 100점이나 99점이나 98점이 대부분 다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들에 대해서도 1등급의 성적을 받는 것이 무리 없는 학생들이라면은 높은 원점수를 받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별로 이제 공감하지 않는 눈빛을 보내서 이제 실력대를 제가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네, 근데 상당히 중요한 건 어쨌든 1등급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은 높은 고득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학에서는 서류 평가를 할 때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지원자의 과목별 석차 랭킹이 전부 다 확인이 됩니다. 학생부에는 교육과정 편제표가 세트로 묶어서 대학에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편제가 같은 학생들은 모두 같은 고등학교 소속의 학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팅을 하면은 지원자의 성적 랭킹이 다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위촉 입학사정관으로 평가 들어가셨던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그런 내용들 보셨을 거기 때문에 원점수가 중요하다. 5등급 체계에서 등급만이 아니라 원점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평균 6등급 이내라면은 대부분 감점이 크지는 않은 그런 상태에 있고 말씀드린 것 같이 5, 6등급대에서도 합격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치대와 한의대 그리고 수의대의 논술 전형의 경우에도 의대와 비슷한 맥락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단국대 천안이 신설이 됐었다가 이제 내년에 다시 사라지고 가천대의 한의대가 새롭게 신설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대나 한의대, 수의대는 큰 변화가 있지는 않네요. 보았을 때. 자, 선발하는 인원이나 신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치대, 한의대, 수의대는 큰 변화는 있지는 않고 전형 방법도 앞에서 보신 것과 유사합니다. 수능 최저는 3합4나 3합5, 2합 2 정도의 수능 최저가 요구돼서 대부분이 1등급이 2과목 정도는 웬만하면은 있어야 의치한 약수 쪽에 지원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게 준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희대, 경북대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모든 대학이 치대, 한의대, 수의대에서 수리 논술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수학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논술과 정시를 계속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계속 끝날 때까지 수학 강조만 계속 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논술과 정시 트랙으로 대학 진학을 할 아이들이라고 하면은 수학이 얼만큼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부분에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약대 논술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에도 꽤 신설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약대는 선발하는 인원도 좀 다소 늘어나고 있고 새롭게 그 대학 자체에서 논술을 신설하고 있는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 졸업 예정자 역시 그리고 숙대, 덕성여대, 가천대, 삼육대, 경북대, 부산대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이렇게 약대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논술 전형에 꽤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현재 선배들의 경우에는 논술 전형이 재학생들에게 주된 트랙은 아니었었습니다. 졸업생들의 전유물에 좀 가깝게 많이 흘러간 측면이 있는데 바뀌어지는 입시에서는 수학에 강점이 있는 이렇게 자연계열 학생에게는 꽤 논술 전형의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들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역시 같은 방식으로 교과 반영을 보았더니 제가 앞에서는 이제 가톨릭대 이야기를 했는데 중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중대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만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것들도 역시 상위 5과목만 평가를 합니다. 5과목만 평가를 하는데 역시 7등급과의 점수 차이가 0.8점 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성적 차이를 꽤 많이 주고 있는 동국대 같은 학교들도 있기는 하죠. 6등급까지 2.6점의 점수 차이가 있는 이런 대학들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대학들은 감점이 크지 않게 되어져 있고 그렇게 구조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수리 논술은 어떤 범위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가? 우리 아이가 그
범위에서 잘 풀 수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범위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가 보았더니 과학 논술을 보고 있는 대학 자체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경북대의 통합과학과 생원생투, 그리고 아주대의 생원생투, 그리고 경희대 물화생에서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수학만 보고 있는 상태에 있고, 성대의 경우에 봤더니 수능의 범위가 되고 있는 수원, 수투 범위 내에서 모두 다 수리 논술의 범위로 한정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많은 대학들, 좋은 의대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확통미적 기하가 보통은 조금 더 모두 포함되어지는 편에 가깝습니다. 다만 수원, 수투와 미적을 중심으로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아주대, 가천대, 인하대, 경북대, 부산대, 숙명여대 이런 대학들도 적지 않다. 그래서 선배들의 경우에는 수능 수학 선택을 미적을 선택을 하고 수원 수투를 또 수능 이제 공통 과목으로 보니까 수능을 보는 수원 수투와 미적 중심으로 수리 논술을 준비하고 해당하는 대학들의 논술을 지원했던 선배들도 많은 거죠. 기하나 확통 이런 범위에 대해서 내신은 했지만 특별히 논술 대비는 하지 않고서도 논술을 대응하고 최종 합격까지 도모할 수 있었던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을 제한해서 보지 않고 조금 더 폭넓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미적투나 기하까지 바뀌어진 교육 과정에서는 미적투 기하까지 포함된다라고 보는 것이 알맞을 것 같아요. 예, 당장에 지금 아마도 현재에도 미적투 기하 이런 부분까지 선행이 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범위들이 진로 선택에서 바뀌어지는 교육 과정에서는 상대평가 5등급제를 전부 다 받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신을 통해서 학습하는 강도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럴 것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준비가 훨씬 더 잘 된 상태에서 논술을 접근하게 될 수 있어요. 자, 현재 선배들은 기하나 기하 같은 과목에서는 그냥 절대평가로 A, B, C만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준비가 잘 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는데 현재 이제 입학할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점에서는 좀 더 유리해진 준비 상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과학 논술은 대부분 다 사라지는 추이였습니다. 네. 자, 내년에 연대에서 과학 논술이 다시금 부활하겠다라고 공지가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올 초에 있었던 28학년도의 대입 개편안에 대한 여러 대학들의 논의와 이제 교육부 쪽에 제안되어진 내용 안에서는 과학 논술은 조금 더 논술안에 다시금 부활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확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곧 대학에서.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연대는 내년에 당장 과학 논술을 부활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학년도의 논술 전형에서 어떤 시험을 보는지를 내년 4월이면 알 수 있죠. 내년 4월 말에 4월 30일에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그 안에 논술 전형에 치러지는 시험 범위가 아마 포함될 가능성이 거의 유력해요. 그렇다면은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도 1년 선배들의 경우에 논술 범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고서 그 기하와 미적투를 어느 정도까지 강도로 해야 되는가, 또는 과학의 논술의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염두하고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는가까지 내년 4월 말이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문 논술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문 논술은 시험 출제 경향이 조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크게 본다라면은 이제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 그리고 통계를 다루면서 자료 해석을 묻는 이런 대학의 논술들도 많은 대학들이 포함되어져 있고, 영어 제시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런 논술을 치르고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또 역시 약술형 논술을 치르고 있는 대학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인문 논술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과의 수리 논술보다 훨씬 더 유형이 좀 더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글쓰기 자체도 제시되어졌던 제시문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수준의 논술을 보는 중대도 있고, 본인이 제시된 논제에서 본인이 알맞게 주장도 펼치고 논거까지도 본인이 직접 전부 다 제시를 해야 되는 까다로운 논술까지도 아주 그 유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 논술은 나한테 맞는 유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잘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리 논술에 비해서 훨씬 더 개인차가 유형에 따라서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인문 논술을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유형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예. 예를 들면 중대 같은 논술에 매우 적합하고 잘할 수 있는데 성대나 연대 같은 논술의 타입에는 전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서 오판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인문 논술의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당하는 논술에서 다뤄지고 있는 논제의 배경 지식은 아래에 있는 테이블과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뤄지고 있는 소재들은 생윤이나 사문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역시 논술 재미없네요. 자, 예. 자, 논술 끝나갑니다. 예, 자, 정시 이야기 하게 되는데요. 자, 대입기 편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됐어요. 자, 이 부분들은 아직 대학에서 반영되어진 공지가 아직 안 된 내용들입니다. 대학들이 모여서 또는 그 장학사들이 모여서 논의가 되어진 부분입니다. 자, 교육과정의 이수에 대한 평가도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꽤 유의미하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목 이수를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냥 교과 성적을 단순하게 5등급 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과목 이수도 평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학생이 실제 물리화학만 이수했는데 생명공학 계열 이런 걸 지원하기가 부담될 수 있잖아요. 대학에서 선발하는 것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수 현황에 대한 평가 언급이 있었고 과학 교과도 반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었던 점들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연대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과학 제시문을 통해서 선운수열 평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성대와 건대의 경우에요. 자, 성대 왼쪽에 있는 테이블입니다. 올해의 성대 수시 모집 요강이에요. 자, 성대에서는 상단에 보았더니 언어형 논술과 수리형 논술이 있네요. 자, 왼쪽에 언어형 논술은 그냥 문과 학생들 선발하는 논술인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수리형은 수리 논술도 이과 학생들 선발하는 것 같은데 독특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자유전공 계열의 언어형, 수리형으로 모두 모집하는 거는 이해가 상당히 되는데 사회과학 계열, 경영학과, 그 경제, 그 경영 여기가 이제 성대의 가장 센 문과거든요. 근데 수리 논술도 선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자연과학 계열, 전자전기, 공학 계열, 소프트웨어학과 선발을 언어형 논술도 선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 10년 동안은 이런 방식의 논술은 치러진 적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학생들이 문과의 트랙을 따르고 준비하던 학생이 인문 논술을 매우 잘한다. 그러면은 언어형 논술을 통해서 성대에 이공계에 진학할 수 있게 지금 올해부터 시작된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역시 있고요. 수리 논술을 잘해서 성대에 인문계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자, 이것이 바뀌어지는 논술에 바뀌어지는 제가 보기에는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바뀌어지는 교육 과정 내에서는 융합형 인재를 이제 양성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성대 그리고 건대 같은 유형의 대학들이 조금 다소 늘어날 수 있다. 자, 이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도 이러한 전형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수리 논술도 그 성대의 문과 또는 더 좋은 대학들 또 타 대학들의 문과에 진학할 수 있고 또는 언어 논술을 잘하는 것으로 이공계에 진학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그런 글쓰기에 상당히 좀 재주가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회 진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이과 트랙으로 진학시키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이런 그 아이의 강점들을 3학년 때 가까이 가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건대의 경우에는 자, 인문과 자연 그리고 통합으로 선발하고 있는 것.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회과학대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통합에서 선발하고 있는 것에서 여기서는 지금 보이고 여기 마지막에 KU 자유전공학부 이제 건대의 수의대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학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전공학부 여기에서 뽑고 있는 논술의 방식이
역시 수학 논술과 국어 통합 사이의 논술을 두 가지를 다 치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어 논술이나 수리 논술이 오히려 반대 계열에 진학하는데 논술에서 펜스가 열려져 있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억을 하시면은 입시에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는 트렌드를 상당히 잘 알고 계시는 부모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실 좀 필요가 있겠다. 뭐 말씀드립니다. 자, 전반적인 대학들을 보면은 이렇게 신설되고 있는 대학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선발하는 인원도 조금씩 소폭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이입니다. 근데 바뀌어지는 입시를 연상을 해보면은 그 등급제가 이제 5등급제로 바뀌다 보니까 이 5등급제로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는 힘이 상당히 약하다라고 보잖아요.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많이 신설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수능 최저도 다소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교과 전형인데도 정성평가라고 정시인데도 정성평가가 같이 병행되고, 이렇게 큰 변화들이 모두 다 전형들이 통합되어져 가는 움직임에 있는데, 논술 전형은 그렇게까지 통합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전형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수리 논술이나 언어 논술만으로 현재 선발하고 거의 그것만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충분한 변별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사다리, 진학의 사다리가 될 가능성은 논술이 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논술 이야기했던 거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좀 한번 정리하고 정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복습 테스트 하는 겁니다. 이제 아이들 하는 것 같이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요. 자, 자연계, 인문계 모두 논술 전형 응시자가 가장 어떤 전형일까요? 제가 이거 말씀을 안 드렸네요. 자, 대비가 안 되는 전형입니다. 대비가. 예, 대비를 안 하고 보는 전형이에요. 자, 수능 엄청나게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종합전형 이런 것들은 3년 동안의 긴 시간을 들여가면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왔는데, 논술은 아주 그냥 깜깜이 같이 그냥 내가 그냥 연대, 고대, 성대, 성가대, 한양대 그냥 전부 다 지원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냥 묻지마 지원, 이런 것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죠. 근데 이제 논술 전형은 학생들을 봤을 때 가장 대비가 안 되고 있는 전형이에요. 상당히 이것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준비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그러하지 못하다.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다. 자, 두 번째, 자연계 논술은 대부분의 대학이 무엇에 의해서 합불이 좌우됩니까? 예. 수리 논술에 의해서. 예, 정답입니다. 자, 수리 논술은 특히 무엇을 잘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대수, 미적원, 확통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 자, 네 번째, 인문계 논술은 본인에게 대학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점이 있는 유형의 대학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유형의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자, 수리 논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인하대에서 출제된 게 다음에 거의 유사하게 아주대에서 출제되고 돌아가면서 출제되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인문 논술은 그러진 않아요. 각각의 대학에 뚜렷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의 바운더리를 크게까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유형에 특화돼서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자, 다섯 번째, 글쓰기의 경험이나 실력이 있는 학생들은 인문 논술에서 당연히 강점을 지닐 수 있고, 이과생들도 이것을 통해서 이공계에 진학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예, 몇 분만 고개를 끄덕여서 제가 설명이 좀 잘 못된 것 같네요. 자, 여섯 번째, 자연계, 인문계 모두 빠르다면 언제부터 논술 준비를 시작해서 앞서갈 수 있을까요? 정말 빠르다라면은 2학년 2학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준비하는 학생들은 매우 드물어요. 예, 대부분이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겨울방학을 시작하면서부터 보통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일반적인 가장 빠른 타이밍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논술에 대한 대비를 조금 더 조직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있기는 하죠. 인근에서는 거의 유일한 학교가 휘문고. 자, 휘문고의 논술 프로그램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많았던 경우에는 논술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 중에서 휘문 내에서 중대 의대 논술에서 6명 합격을 했었던 경우도 있어요. 연대 의대 논술에서도 그 해에 7명, 9명, 9명까지 합격을 했었던, 그래서 중복 합격으로 이탈한
했던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그렇게까지 합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휴문 학생들이 너무 우수해서 합격을 한 게 아니라 어떻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그래서 휴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면 2학년 1학기부터 논술반 같은 게 과거에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거의 2년 가깝게 체계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논술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논술 전형은 이제 그러한 성격들을 조금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아이가 수학이나 또는 과학까지도 강점이 뚜렷하게 있는데 또는 난이도를 묻지 않고 어려운 까다로운 난이도의 유형까지도 서논술을 매우 잘할 수 있는 학생인데 학교의 내신 그리고 취약한 과목까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꼼꼼하게 챙기기 어렵다. 그런 유형의 학생들이 논술에 상당히 잘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부모님들께서 어쨌든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챙겨가시고 염두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논술 공부의 핵심은 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또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고3 될 때까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논술 공부의 핵심은 복습, 재풀이입니다. 이것도 역시 첫 번째랑 같은 맥락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 공부를 해요. 뭐 좋은 논술 수업을 찾아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교재를 가지고 공부도 하고 첨삭도 받고 하는데 그것을 결국에 다시 또 거의 유사한 유형을 다시 풀어본다고 하더라도 답안을 완벽하게 작성을 못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일부의 어떤 적지 않은 선생님들의 의견, 한 학교의 시험을 한 세트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12세트를 마스터한다라면은 그 학생은 합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수능 시험 모의고사 12번 마스터하면은 수능에서 만점 받다시피 만점은 아니더라도 웬만한 성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유사할 정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복습을 성실하게 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동기의 수능 대비나 이런 부분들이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논술 공부의 핵심은 답안을 복습 재풀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은 아마 수능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제 수능으로도 준비가 잘 될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은 조금 일찍 이런 부분들을 염두하고 계획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바뀌어진 수능 개편안이죠. 아마 지긋지긋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의 경우에 보았더니 독서 문학이 공통이었고 화작 언매가 선택이었는데 바뀌어진 범위는 화법과 언어 독서화 작문 문학. 그래서 선택이 없이 모두 다 공통으로 됐는데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에서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모두 포함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는 범위의 확대라고 보는 것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이 확대가 된 것에 문제가 발생하죠. 학생들이 화작이 강했던 학생들은 화법을 또는 언매가 강했던 아이들은 그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봤는데 그리고 보통은 언매를 통해서 시간을 세이브하거나 오류 없이 정확하게 풀어내는 거. 하지만 학습 시간이 심하면 10배 가깝게 든다라고 화작보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언매를 많이 선택했고 그 외의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경우에 화작을 선택을 했었죠. 자, 근데 이 언어의 문법을 모든 학생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문제가 될 만한 학생들, 선배들의 경우를 대비해서 본다고 하면은 문법을 못했기 때문에 화작을 선택했던 학생들은 그 문법을 모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타입들은.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부족해서 언매 공부까지 하기 어려웠던 친구들마저 다시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바뀌어지는 수능 국어에서 변별이 많이 생길 과목은 언어 파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 1학년 때 1학년 국어에서 문법이 다뤄지거든요. 언매 이제 문법을 잘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보면 1학년 내신 국어를 하면서 문법을 웬만하면 거의 마무리하다시피 하고 3학년 돼서는 문법을 따로 공부를 보통 언매를 하지 않으면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각각의 오류를 찾고 보완해가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대부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는 것은 당연히 입학 전에 할 수 있다라면 시간을 들여서 특히 더
문법의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를 해둬야 그 재학 당시에 별도의 공부할 시간이 부족할 거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공부를 가급적 입학 전에 조금 염두를 하시고 계획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늦다라고 하더라도 1학년 끝날 때까지 내신을 하는 기간 중에라도 그 문법에 대한 공부는 좀 더 강도 높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학의 경우에는 이 수원, 수투, 수원이 이 대수고 수투가 이제 미적분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이 그냥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러면은 미적기하의 선택은 없어진 것이고 공통과 확통으로 모두 다 범위가 제한되어 버린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이때까지 해서서 그 이때까지 선배들의 경우에는 미적을 선택했다, 기하를 선택했다, 공통 과목의 원점수 평균이 더 높은 것 때문에 표준 점수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은 아예 다 사라집니다. 그냥 내 원점수 가지고서 100분이나 그냥 표준 점수를 다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어떤 학생들이 더 유리할까? 당연히 이제 뭐 불보듯 뻔하게 보입니다. 자, 하지만은 이 확통을 가지고서 그렇게 알맞게 출제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나 과학도 범위가 고등학교 1학년의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제한이 돼서 출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1학년부터 통합사회 통합과학 모의고사를 봅니다. 자, 아마도 2학년이 돼도 통합사회 통합과학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1학년 때 공부했던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3학년까지 최대한 학습이 잘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기억의 어떤 이제 그 기억을 장기간 그 지속시키는 어떤 이제 기억법에 의해서라도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국수 0은 공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사 통과는 모의고사를 앞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그래야 그것을 1학년 때의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리마인드하고 그것을 상기한 걸 가지고서 융합형 문제, 까다로운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시험 시간에서의 시도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만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면은 모의고사 전에 통사 통과는 하루라도 공부를 하고 시험을 응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험이 끝난 다음에 국수 0보다도 오답 확인, 오답 복습을 매우 그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능이 변화가 있는데 통사 통과에서 문제의 수가 5문제씩 늘어나고 배점도 1.5점, 2점, 2.5점으로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 시간도 10분이 늘어나서 이렇게 시험이 치러집니다. 당연히 문항이 늘어났다는 것은 변별력이 커질 거라는 것이 연상이 될 수 있죠. 자, 그 점 정도까지 연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바뀌어지는 수능에서 수능의 체제에 대해서 그 대입 개편안에 대한 논의 과정 중에 이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자, 수학과 탐구 영역 범위 축소 때문에 깊이 있는 학습의 확인이 어렵다.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정말 판별할 수 있는 적합한 테스트인지 걱정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고 사회나 과학탐구 공통응시도 이 내용마저도 통사 통과의 고득점은 전부 다 자연계 우수 학생이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래서 공통적인 인식은 최상위층의 변별력이 부족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합전형의 정성평가 요소들이 개입되고 반영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부 다 밝히고 있는 상태고요. 자, 현재까지의 출제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기출 기반의 준킬러 숙련이 현재까지 볼 때는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나 수학 과목에서 해당이 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통사 통과의 경우에는 부모님들께서 이제 예시 문항이 올 봄에 나오긴 했는데 앞으로도 출제되어지는 문항들을 좀 지켜봐야 기출 기반의 준킬러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과목이 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마도 이제 교과 영역마다 반영 비율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현재는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한양대, 서강대 이 6개 대학을 본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대학 내에서 선발되는 모집 단위가 모집 단위에 따라서 이 정도로 영역 반영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꽤 다양하죠. 근데 이것으로는 좀 더 부족하다라는 의견이라는 거예요. 더 세부적으로 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이냐 공과대학이냐 또는 생명과학대학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조금 더 각각의 단과대학 또는 단과대학 내에서 계열 단위 또는 학과 단위까지로도 반영비를 바꿔서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까지도 지금 논의가 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그것을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서 준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라서, 그러면은 국수형 탐구에서 어떤 과목에 대해서 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가, 이 정도는 좀 볼 수 있잖아요. 자, 보았더니 서울대의 경우에 국수 탐구가 100, 120, 80, 수학이 분명히 높게 반영되고 있고, 연대의 경우에는 300, 200, 200. 그래서 국어 반영이 좀 높네요. 근데 자연은 200, 300, 300. 그래서 수학 탐구가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고, 고대는 200, 240, 200. 그리고 200, 200, 160. 성대의 경우에는 독특하게 인문과 자연 모두 다 두 가지 중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반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냥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그냥 환산을 했을 때 유리한 것으로 환산해서 사정을 하게 됩니다. 자, B타입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B타입을 보았더니 30, 40, 10,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A타입을 봤더니 국어와 수학이 20, 40, 10, 30 이 정도가 될 정도예요. 그리고 한양대의 경우에도 자연의 경우에 봤더니 25, 40, 25. 그리고 서강대 1.1, 1.3, 0.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식을 해둔 것 같이 수학의 반영비가 압도적인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은 성대의 자연 A타입. 자, 국어 4점짜리 하나를 틀렸어요. 4점짜리 수학 4점짜리 하나를 틀렸다고 해보죠. 수학 4점짜리 하나 틀려서 표준 점수가 그냥 4점 내려갔다고 하죠. 더 많이 내려가지 않고. 보통 심한 경우에는 고득점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7점 가량까지도 떨어지거든요. 그냥 4점만 떨어졌다고 보면은 국어에 이제 3점짜리 또는 2점짜리 이런 문항을 2개 또는 많으면 2개보다는 훨씬 많네요. 3개 또는 4개까지 더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예, 반영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문을 보더라도 인문의 경우마저도 수학의 반영비가 국어보다 절대로 크게 뒤떨어지지 않고 국어에 준하거나 수학 또는 인문에서마저 수학이 더 비중이 높게 선발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수학의 중요도가 정시에서 절대적으로 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 2명의 학생을 비교를 하는데 원점수 합으로 보면은 A 학생이 5점 가량 더 높아요. 근데 이제 B 학생은 수학에 거의 이제 몰빵하다시피 수학을 매우 극단적으로 잘 보고 국어나 다른 과목들에도 더 상대적으로 못 봤던 거죠. 근데 5점, 원점수가 5점 가량 높다라고 하면은 이 학생이 아주 뚜렷하게 더 잘하는 학생이거든요. 근데 이 A 학생은 정시 지원할 수 있었던 대학이 경희대. 이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대의 좋은 학과, 또 한양대의 높은 학과 이런 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정시는 실제 반영비에 의해서 대부분 다 결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대학들이 28학년도, 29학년도에 반영비를 어떻게 바꿀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가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현재 수학을 이만큼 잘하고 탐구를 이만큼 잘하니까 아마도 이렇게 연대를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수능 성적표를 받았는데 고대의 반영비에 훨씬 잘 맞잖아요. 그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고대를 3년 동안 원했던 학교가 돼요. 모든 학생들이. 예. 그래서 정시는 모두 나랑 성적이 반영비가 잘 맞는 대학으로 지원을 하지 반영비를 거스르면서 지원하는 학생을 제가 보기엔 본 적은 없어요. 자, 그런 점을 이제 연상한다라면,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겠구나라는 것은 가늠을 하지만은 정확하게 이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은 미리 특정하기엔 어려운 것이 이제 정시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나느냐? 같은 점수에 대해서 제가 똑같은 반영비를 가지고 환산을 해봤습니다. 시뮬레이션 했어요.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동일한 점수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극단적으로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점수가 이렇게 72.22점까지도 차이가 나기도 하고 반영비에 따라서 101.11점이 나기도 해요. 거의 30점 가량 점수가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00점 환산 점수로 해가지고서 했는데 30점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정도면은 이제 서울대 상위 공대를 가는 것과 서강대 중위권 학과 가는 정도 차이 거의 그 정도 벌어지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영비. 그래서 정시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수학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영어와 이제 한국사에 대해서 가감점이 있는데 보시면은 뭐 2등급, 3등급 정도면은 이제 한국사는 뭐 4등급 받으면 큰 감점이 있지 않고 3등급이면 이제 감점이 아예 없는 거죠. 영어의 경우에는 가감점이 조금 대학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자, 연대 고대만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연대 고대. 연대는 영어 2등급 감점이 5점, 고대는 영어 감점이 3점입니다. 자, 2점 감점이니까 2점 차이가 있으니까 그다지 크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수능 영어 1등급의 비율이 6%, 그러니까 6%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지금 거의 6% 전후를 보통 내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매해마다. 그러면은 거의 매해마다 1등급이 아닌 학생들은 실제 연대 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어요. 왜? 이 2점을 벗어나기, 이 2점을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2점을 내가 감점을 감수하고 지원하느니 그냥 고대를 대안으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곡되어져서 뭐 어디 가나 대학의 입결 결과를 발표한 걸 보면은 오히려 연대보다 고대가 컷이 더 높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왜곡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어가 일부 대학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변별이 되고 있고 영어의 변별은 28학년도 이후에 있어서 특별한 변화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현재도 최상위권의 변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영어의 변별력이 더 높아져야 전체적인 변별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어의 난이도가 낮아지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올해 구모에서도 그런 시그널을 보냈다고 봐요. 영어 구모에서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되어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서울대가 가장 먼저 발표했어요. 항상 서울대가 미리 일찍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 28학년도에 대입 전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연초에 발표했던 내용들과 그리고 올해 9월 말에 발표했던 내용 두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9월 말에 발표한 내용은 특별한 내용까지 아주 상세한 내용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거 있죠. 정시에서 지균이라는 전형이 모집이 있었는데 이 전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시는 우리가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새터민이 아니시고 농어촌 저소득이 아니면은 정시 일반 전형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시는 일반 전형 한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수시가 지균과 일반 전형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이제 오늘 정시 설명드리는 거니까 정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은 자, 1단계 선발은 3배수로 수능 100%로 선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2단계에서는 다르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요소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교과 역량 평가라는 것이 반영이 돼서 해요. 그래서 1단계에서 했던 수능을 60% 그리고 교과 역량 평가 40%로 반영을 합니다. 이것이 서울대의 정시예요. 자, 그래서 이 40점 말씀드린 이제 40점의 점수가 엄청납니다. 현재는 정시 일반 전형에서 선배들 했을 때는 5점밖에 실제 차이가 안 났어요. 20점이 점수인데 15점이 기본 점수로 주고 실제 편차는 5점을 줬었어요. 그리고 그 5점 내에서도 실제 지원자들 안에서는 정말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봤자 2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서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았던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바뀌어지는 정시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변별이 커질 거라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이 3배수 안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꽤 다수 출현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서울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역시 교과 역량 평가 40점에서 그 몇 점이 기본 점수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규는 40점 평가를 할 때 30점이 기본 점수, 10점이 평가였어요. 그래서 10점을 가지고서 평가가 변별이 됐었는데 그 지균보다도 변별을 더 내겠다라고 지금 계속 공언해 왔어요. 서울대에서는. 그렇다면은 교과 역량 평가의 기본 점수가 뭐 20점 정도 되지 않을까? 20점 내외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 평가는 20점 변별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수능의 점수 3배수 안에 들어간 학생들은 이 60% 반영했을 때 뭐 편차가 아주 많이 지원자의 1등인 점수와 꼴찌, 3배수의 꼴찌의 점수 차이가 아주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7점에서 8점 가량밖에 차이가 나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보통 현재 서울대 지원한다라고 하면 서울대 컴공 지원한다라고 하면 한 405점 정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405점에서 거의 그 일반 전형에서 컷이 결정되는데 뭐 398점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컴공 같이 인기학과는 그럴 수는 없는데 그 일부 비인기학과가 차이가 커봤자 한 7점, 8점까지 날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교과 역량 평가가 실질적으로 학부를 좌우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대 정시는 이 교과 역량 평가가 수능의 편차가 3배수 안에 그 격차보다 이 교과 역량 평가가 압도적이 될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교과 역량 평가. 근데 이제 수능의 평가는 2단계로 간다고 해서 학생들의 서열이 바뀌지 않아요. 1등이었던 학생 그대로 1등이고 100등이었던 학생은 그대로 100등으로 가는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현재 방식으로 하면은 점수 차이가 약간 더 조정될 수는 있는 그런 상태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현재 교과 역량 평가에 준하는 평가에서는 A, B, C 3단계로만 3등급으로만 평가를 해요. 3급간으로만 평가를 하고 있고 2명의 입학사정관에 의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이 AA, AB, BB, BC, CC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져서 그 5급간이 최종 결정돼서 10점에서 0점, 10점에 5점에서 0점 이런 차이가 났었습니다. 자, 근데 3급간이 아니라 6급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2명의 입학사정관이 평가를 했을 때 아마도 한 명이 A뿔인데 한 명이 B뿔을 줬다. 이거는 다시 평가를 하라고 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A뿔을 줬는데 C뿔을 줬다. 이거는 그냥 다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이 한 급간만 차이가 나게 한다라고 하면은 전체는 7개 급간으로 나눠지는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자,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될 거라서 그러면은 현재 5급간보다는 훨씬 더 세분화돼서 그 평가 자체도 이 교과 역량 평가에서도 변별이 좀 더 커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 역량 평가 내용은 무엇인가? 자, 서울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용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목 이수의 상황. 자, 제가 그 이전 설명에 참석하신 부모님들 잘 아실 텐데 과목 이수와 기본 정성 평가하면은 과목 이수와 그리고 학업 그 충실도 그리고 관련 교과 성취도 이 세 가지를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 이수 그리고 성취도 그리고 세특을 통해서 드러나는 학업 태도와 탐구력 이 부분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 외에 추가가 된 게 있어요. 이 공동체 역량. 예. 그래서 정시에서마저 공동체 역량까지 평가를 한다라는 것은 거의 그냥 꽤나 온전한 그 서류 평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공동체 역량 평가가 비중도 낮고
편차도 매우 적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키울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학생부에도 이런 공동체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기록도 조금 더 염두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이 이제 현재 서울대의 모습이거든요. 자, 근데 제가 짚어드려야 될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자, 말씀드렸던 정시주균, 정시일반에서 이렇게 10점 점수, 5점 점수 차이를 두었던 것이고요. 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제한이 현재까지는 있었어요. 자, 이런 제한이 현재는 각각의 정시에서 지원을 할 때에 수능을 이렇게 응시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었어요. 현재까지는. 자, 근데 이런 제한이 있을 수가 없죠. 예. 학생이 선택이 없으니까. 모두 다 같은 그 범위를 같은 과목을 보기 때문에 선택의 제한이 그냥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대 정시를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연대 정시의 경우에는 디테일한 것보다는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연대는 올해부터 이 학생부 평가가 반영이 됩니다. 수능 950점, 900점 평가 외에 학생부 50점 평가가 반영되기 시작해요. 그 50점 중에서 기본 점수는 40점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편차는 10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수능에서 꽤 수능 점수랑 붙었을 때는 꽤 영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연대 정시에서도. 자,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영어에 대해서 5점 감점을 하고 고대는 3점 감점을 했기 때문에 그 2점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영어 2등급 이하는 고대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나 그런 2점 차이가 상당히 큰 거죠. 근데 현재 9등급 체계에서 3등급, 4등급은 1점 감점을 하고 있는 거고 5등급은 2점 감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5등급을 받고 있는 아마도 연대 정시로 가는 학생들은 이 전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2점 차이를 극복하기가 만만치가 않으니까 내가 이 점수면은 고대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한데 고대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러면은 이 점수를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은 바뀐 5등급 체계 내에서는 3등급까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2등급까지라고 우선은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대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타 대학들의 경우까지도 고려해서 보면은 그래서 내신의 2등급 방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점을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정도로 수능을 잘 볼 수 있죠. 근데 감점을 크게까지 감수하지 않고 수능을 지원하고 이제 정시를 지원하고 하기 위해서는 내신의 방어를 2등급 방어가 기본적이 될 수밖에 없다. 첫 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 지점에서 계속 그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학생들의 출결이나 결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아니면 감점 없이 다 처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고대의 경우. 이 고대의 경우가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자, 고대의 경우에는 정시가 두 가지 전형이 있네요. 일반 전형과 교과 우수 전형. 근데 일반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큰 변화는 있지는 않은데 교과 우수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지금 계속 약간 늘어나고 있는 추이에 있네요. 자, 제가 그 2.5 내신의 학생이라고 전제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2.5 내신의 학생인데 고대의 환경생태공학부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학생이. 그래서 실제로 고대 환경생태공학부를 정시로 어느 정도 컷이 될까라고 예상을 해봤더니 일반 전형에 가서 보면은 확인을 해보면은 아무리 어떤 시각으로 확인해 보더라도 2점 가량이 부족해요. 예,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컷이 다소 조정되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5점 정도까지는 떨어질 것 같아서 운 좋으면은 1.5점 떨어져서 붙을 수 있을까? 근데 2점 차이가 나서 그것도 웬만큼 떨어져도
웬만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합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학생이 2.5 정도의 내신이라고 하면은 교과 우수 전형에서 약 6점 가량 점수가 남아요. 예,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예, 예. 예, 고대를 이제 보통 생각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재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대의 경우에 왜 그러한 정도까지 점수 격차가 나올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고대가 교과 등급 점수를 2등급은 2점 감점, 3등급은 벌써 6점 감점, 4등급은 14점 감점, 5등급은 30점 감점, 이렇게 감점이 폭이 벌써 3등급, 4등급에서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3등급, 4등급, 5등급이 주로 나온 학생들 자체가 고대 지원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대에 지원할 만한 학생이 그렇게 수능 성적까지 잘 받은 학생이 있느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대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고대 비인기 학과에서는 3.5 내신임에도 불구하고 3.5 내신임에도 불구하고 교과 우수 전형이 더 유리한 아이들이 있어요. 자, 이거를 바뀌어진 28학년도 이후로 적용해 보면은 내신 2등급 안에를 받아두면은 고대가 이 교과 우수와 일반의 두 가지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교과 우수 전형으로 2등급 내신 가지고서 꽤 유리하게 진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시에서도. 그래서 정시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정시에 많은 대학들이 교과 반영을 지금 하겠다라고 예고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정성평가까지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 아이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이 감점을 크게 감수하지 않고 또는 오히려 그 유리함을 가지고서 진학하기 위해서는 2등급 방어가 첫 출발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강조해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내용들을 조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같은 내용입니다. 자, 성대나 성황대, 한양대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게 중요한 것은 이제 성대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정성평가를 합니다. 정성평가의 내용은 그 과목 이수, 관련 교과 성취도, 그리고 교과 학업의 충실도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세특에서 보여지는 학업 태도와 탐구력 이것까지 이제 평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경우에도 역시 정성평가를 올해부터 하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평가 10% 반영, 이제 과목 이수와 교과목 이수, 그리고 성취도, 학업의 충실도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올해 정시부터는 서울대부터 서강대까지 보면은 서강대만 제외하고 모든 학교가 교과 반영을 하거나 정성평가를 모두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28학년도 바뀌어지는 정시 이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8학년도 이후에는 이런 방향으로 더 가야 한다라고 거의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보다 강도가 훨씬 더 세진다라는 것을 예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것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서 정시에 대해서 예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성적표를 받겠죠. 자, 수능에서는 아이들의 성적에 대해서 세 가지로 평가를 하죠.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제 수시에서는 이 등급으로만 대부분 다 평가를 하죠. 표준 점수 백분위 사용하지 않고 정시에서는 아마 이 자리에서도 이 등급으로 평가하는 대학을 지원하실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 대학이 있긴 한데 아마도 대부분 다 표준 점수나 백분위를 사용하는 대학으로 지원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국어 성적과 수학 성적의 상관관계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국어 최근에 들어서 국어가 조금 더 까다롭게 출제가 되어진 경향이 있어요. 문학이 조금 더 까다롭게 출제를 해주는 그 경향성이 나타나면서 예전에는 국어 수학의 성적의 상관관계가 높았는데 그 외에는 조금 약해졌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국어를 조금 더 잘하게 되면서 문과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수능이 좀 변화가 있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흐름을 그냥 기억하시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얼마든지 앞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국어, 수학, 그리고 사탐, 과탐 선택자들에 의해서 수능 응시자 수, 점수 추이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자 수, 응시자 수, 그리고 각각의 과목을 원점수 만점 받았을 때 표준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백분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1등급은 원점수, 1등급 컷은 원점수가 몇이었는지, 표점이 몇이었는지, 백분위가 몇이었는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당연히 1등급의 컷을 받은 96%를 받은 학생들의 표점과 백분위는 거의 차이가 없겠죠. 그거는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만점자의 표점과 백분위 이런 부분이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들한테는 어쨌든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모두 같은 과목을 보기 때문에 예. 엄매, 화작 뭐 선택하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같게 나와요, 성적은. 자,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될 텐데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언어 파트에 의해서 변별력이 커질 가능성을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시작할 때. 자, 그래서 문법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대수미정원 확통의 난이도는 수원수투 확통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예, 높아집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왜 제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는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탐의 경우에는 뭐 근 3년에 그리고 내년까지 사탐난은 더 심화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탐의 난이도 상승이 조금 됐습니다. 최근까지 사문도 구모에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고 아마 사문 생윤 자체도 수능에서 그 25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응시하는데 쉽게 내가지고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까지는 내지는 못할 거예요. 자,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과학의 경우에도 자, 이렇게 뭐 과탐의 현재 난이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을 조금 확인이 됐고 하지만은 더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투과학을 응시하는 학생들도 동시에 존재할 정도로 그것이 양극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이 내용을 아마 들어보시지 못하신 내용이 되실 것 같고 한동안은 이 내용도 뭐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거는 그 이야기가 많이 대두가 되지 않으면은 위에 선배들이 수능을 본 다음에서야 분석될 수도 있는 그런 결과일 것 같아요. 아마 그 제가 예상하는 바입니다. 24학년도에 국어 과목에 그리고 오른쪽 수학에 대해서 과목별 점수 분포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엄매 선택자가 만점자가 150점 표준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149점 받은 학생은 없네요. 자, 여기 합은 받은 학생들의 누적 학생 수를 정리했습니다. 149에 더해진 게 없기 때문에 149 표준 점수를 받은 학생은 없죠. 148점을 받은 학생들이 59명이 있었네요. 자, 147점 받은 학생은 더 한 160명 정도 있네요. 자, 이렇게 점수를 각각 받았습니다. 그런데 화작으로 표준 점수를 150, 149, 148, 147을 받은 학생은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예. 공통 과목을 본 점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산식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은 현재도 엄매냐 화작이냐 선택자가 갈리는 것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국어 한 과목의 점수가 표준 점수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무엇을 선택했든지 150점을 받는 학생은 64명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바뀌어진 수능에서 국어를 보는데 모두 같은 과목을 보죠. 역시 같은 변별력을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150점 받는 학생은 64명이어야 돼요. 예. 그러면은 화작을 선택했었던 학생들 중에서 일부 150점 받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엄매를 선택했던 학생 중에서 그보다 약간 더 적게 또 150점을 받는 학생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현재에 출제되고 있는 난이도보다 더 까다롭게 출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변별력이 그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자, 이해가 되시면 좀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해가 되시죠? 자, 이해가 안 됐다면 제가 설명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학의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기하는 미적으로 응시한 학생들은 148점에서 143점까지 점수를 받은 학생들도 있고
누적하면 2,031명이나 그 점수들을 받은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기하는 최고점이 142점입니다. 확통은 최고점이 137점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미 과목을 선택하는 순간 어쨌든 그 결과로 의해서 이렇게 612명만이 148점을 받은 거고, 그리고 단 1200명만이 145점을 넘는 점수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은 바뀌어진 수학 과목도 148점은 612명만이 받게 출제를 해주고, 그리고 1200명만이 145점을 넘게 받을 수 있게 출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현재의 변별력이 유지되는 거죠. 근데 평가원이나 지금 대학들은 현재 변별력이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데도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그냥 어쨌든 현재 변별력이 그냥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기하 확통 선택자들의 수만큼 이거는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말은 이렇게 고득점을 해야 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킬러가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뀌어지는 당연히 2등급 또는 2등급을 받거나 3등급 이하를 받는 학생들의 문제는 아니에요. 1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의 관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을 최소 받아야 되거나 만점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킬러가 무조건 등장합니다. 국어나 수학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학 자체가 말씀드린 것 같이 대수 미적원 확통에서 출제되는데 현재 확통으로는 137점을 받고 있잖아요. 현재 난이도에서. 근데 148까지 받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난이도가 기본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쉽게 예상이 되는 거죠. 자, 모두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탐과탐 먼저 정리하고, 자, 수능 현재 평가 방식에 대해서 한계를 좀 인식하고 최상위층 변별력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저희 하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변별을 더 키우지는 않는다. 그런 전제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국어 모두 다 1등급 이상의 점수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사실은 킬러라고 해야죠. 그것이 킬러가 안 될 수가 없죠. 킬러 문항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최소 2문항은 출제가 돼야 된다. 국어든 수학이든 각각. 자, 과탐을 보면은 더 심각합니다. 자, 위에는 표준 점수를 받은 거, 아래는 백분위를 받은 건데요. 백분위는 사실 누그러뜨려 가지고서 백분위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점수 보정이 좀 되어져 있는 점수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죠. 자, 근데 이제 표준 점수로 받는 거. 자, 대학들이 바뀌어지는 수능에서 그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할까요? 백분위로 반영을 할까요? 현재는 백분위 반영 대학도 일부 있잖아요. 근데 현재도 대부분 상위 대학은 다 표준 점수를 위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표준 점수는 이제 0점에서 200점까지 주로 이야기한다면은 50점에서 150점까지. 근데 상위 점수는 훨씬 더 점수 차이가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수 체계인데 당연히 백분위를 사용하지 않고 표준 점수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상위권의 변별이 되니까. 백분위로는 상위권의 변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같이 백분위를 따른 변표를 쓰거나 이런 것 같이 보정을 해야 될 필요도 없어져요. 그런 문제도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백분위 변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일이 없으십니다. 그냥 표준 점수 백분위만 기억을 듣게 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유로 상위권의 변별이 백분위로는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별을 해도 되는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더 표준 점수를 쫓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준 점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은 25학년도 작년에 과탐의 점수 분포는 화원은 만점자가 65점이었던 거고 화투는 만점자가 73점이어서 8점이나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과목 선택에 의해서 학생들이 69명만이 73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역시 국어, 수학, 설명학과 동일한 방식으로
74점의 표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69명만이 그거를 예, 다시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탐의 난이도는 현재보다도 더 까다로워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1등급 이상에서 문제가 되겠죠. 1등급 아래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시 준비할 때는 국어나 수학, 통사 통과를 과거 선배들이 그 공부해왔던 난이도 수준으로 했으면은 3학년 됐을 때 경우에 따라서 난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가원에서 출제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변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육모에서 출제했는데 변별이 안 되고 그 이전에 모두 다 시뮬레이션 할 텐데 더 까다롭게 출제해야 되는 걸 알 거거든요. 그 이전에 교육청 모의고사들도 계속 있고 그러면은 3학년 돼서 그때 대비하려고 하면은 킬러가 이렇게 많구나. 그거를 갑자기 대비가 안 될 거기 때문에 미리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통합각의 변별. 자, 예시문항 28학년도 수능에 대해서 통사 통과 예시문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것을 살펴보고 현재 수능의 트렌드를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았을 때는 바뀌어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문항들의 킬러가 등장한다라면은 물화생지 1, 2, 8개 과목 중에 두세 과목의 내용이 융합통합형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선생님들하고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봐도 세 과목 융합까지는 출제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를 이루는 것이 이제 두 과목 융합 통합이 문제가 더 빈번하게 출제될 것 같고 그것을 상당히 학생들이 적응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융합통합형이라는 것은 학교의 교육과정은 엄밀하게 다 이제 그 바운더리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따로따로 분절적으로 배우잖아요. 나눠서.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의 융합통합형은 수능에서만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매우 생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더더욱이 1학년, 2학년 통사통과 수능 모의고사를 볼 때 그 전에 준비하고 오답에 대한 학습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이러한 학습이 계속적으로 영위가 될 수 있겠죠. 자, 준킬러는 현재 트렌드를 본다면은 정보 처리하고 개념과 실험을 연계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고 강조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도 귀결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사탐의 경우도 동일하게 본다면 사탐의 경우는 더 심하죠. 생윤의 경우에 작년에 표준 점수가 77점도 있고 이렇게 정법의 경우에는 66점이 최고점이어서 11점이나 점수가 차이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그 통사 통과를 모두 다 합쳐서 생각한다라면 당연히 변별력이 훨씬 더 크게 출제가 돼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킬러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두 문항보다도 많게 세 문항 가깝게 되지 않으려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킬러가 다시금 등장하는 수능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렇게 출제가 안 되고 조금 더 제 예상보다 평이하게 출제가 되면은 그건 최종 선발은 최상위권은 정성평가로 변별을 하겠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대부분 다 고득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최상위권은 실질적인 그냥 종합전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시마저. 그래서 수능을 거의 만점에 가깝게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을 그냥 수시같이 최저 요건처럼 사실은 실질적으로 돼버리는 거고 교과 정성평가 한 걸 가지고서 변별이 돼버리는 종합전형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시의 수능 평가 요소가 알맞게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현재의 변별이 유지된다라는 전제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킬러가 두세 문항 이상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통합사회의 경우에 이제 이과 학생들도 모두 다 해당되죠. 역시 두세 과목의 융합통합형의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가 될 거고 준킬러의 트렌드로는 이제 자료 해석 그리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 출제가 최근에 경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하고서 학습이 조금 고려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수능에서는 수학 성적이 깡패죠. 자, 문과 학생들에게 당연히 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수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에게. 그리고 국어와 수학 영역에 부담이 상당히 증가될 수밖에 없죠. 사실 여기만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통사 통과도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국어 수학 영역에서 부담 증가될 때 국어는 특히 이제 문법이 약한 학생들, 문법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 문제가 될 것 같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확통을 까다롭게 출제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도 평가원에서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이유까지는 지금 이제 추론이 되지는 않는데, 대부분 현재는 이제 수원 수투에서 다 변별을 주로 내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 확통도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현재 범위의 수원 수투, 대수 미적원에서 주로 변별을 내는 방식이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 이 점에서도 문과 학생들에게 조금 부담이 되는 점이 여전히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통사 통과는 역시 통합과학을 해야 되는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 더 부담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문과 학생들은 현재보다도 수능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죠. 그래서 문과 경우에는 컷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지만은 지금 대학들은 뭐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대해서 문과는 통합사회에 대한 반영비를 훨씬 더 높게, 통합과학 그 이과는 아마 통합과학의 반영비를 훨씬 더 극단적으로 높게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얼만큼 자유롭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뭐 문이과 구분이 애초에 없으니까 학생이 통사를 아주 잘 본 것으로, 이과생이 통사를 아주 잘 본 것으로 정시해서 교차를 노려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에 또 넘어가야 될 산이 내가 지원한 전공의 관련 교과 이수의 부분이 다시 너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시 교차 이런 것을 염두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그 주되게 이루어지는 것은 어문계열 이런 것들은 사실은 관련 교과 이수가 큰 문제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이 주가 될 것이고, 사회과학대학 쪽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사회교과 이수를 거의 안 하잖아요. 1학년 때만 아이들이 통사하고 2학년 때부터는 사회 일반 선택이나 지도 선택 한 과목도 안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교차 지원을 넘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라면은 결국에 어문 계열 쪽으로 이과생들이 교차로 문과로 넘어간다면 어문 계열이 주가 될 거라서 그때 국어와 영어에 대한 성적 같은 것 또는 국어 영어의 과목 이수 이런 것이 조금 더 중요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정시 교차 지원 축소를 위해서 현재도 사과탕 가산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까지 고려한다라면은 그 교차 지원을 방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대학들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조금 있게 보고 있고, 자, 교과목 이수 조건을 걸지 않는다라면은 문과생으로 살던 학생이 의대 진학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예, 수능을 잘한다라면은. 예. 이런 학생이 지금 전국에 몇 명 있을 거예요. 지금 이미 분명히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도 문과생들을 가톨릭관동대랑 이대랑 선발을 하고 있잖아요. 자, 현재도 뽑고 있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모두 같은 수능을 봤으니까 학생이 같은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통사 통과나 확통까지 그냥 잘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문과생 의대 진학 가능성은 현재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그 정도 수능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대학 생활은 그냥 그 고등학교 생활은 문과로 서울대 갈 것을 목표해서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수능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시로 의대 가는 거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일부 대학은 교과목 이수 조건을 걸지는 않은 대학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상태로 보면은 의학 계열은 대부분 다 수학 감점에 따라서 의대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두 문제 이상 틀리면은 상당히 난처하고 거의 어렵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고, 다 맞거나 한 문제 틀린 이런 학생들 위주로 의학 계열 진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공계열 역시 수학 고득점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만회할 수 있는 상황들이 보통 펼쳐져 있고, 인문 사회의 학생들은 역시 국어나 통합사회, 영어 모두 다 고득점이 가능성이 크죠. 근데 결국에 상대적으로 수학과 통합과학에서 좋지 못한 성적, 문과 학생들은 거기서 편차가
나타나고 변별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 인문사회 계열에서의 정시도 수학통합과학 성적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국수탐 모두 1등급 이내에 변별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킬러가 재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이야기가 조금 준비된 게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가볍게만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뒤에 수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은 뭐 한 10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은 바깥에서 제가 질문들 남는 시간 동안에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모의고사 성적을 받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해 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생각해 보기 위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학생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들이 뭐 누적 백분위를 사용한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 누백은 예측을 잘못하면은 오류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비교적 정교한 방법은 백분위 평균을 사용하는 방법이 비교적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지표를 사용하는 방법은 당연히 탐구의 백분위 평균을 내고 국어 백분위, 수학 백분위를 더하고 세 과목의 백분위 평균을 구하는 방법으로 성적을 내면 되겠죠. 이 학생의 경우에는 그래서 93.67이라는 백분위 평균을 얻었습니다. 당연히 이것만으로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은 대학마다 반영비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갈 수 있겠구나. 서강대, 중대 상위권, 그리고 이대, 경희대, 뭐 그리고 성대나 상향대의 최하위권 학과 또는 고대의 가장 하위권 학과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상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성적표를 받으실 거예요.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으시면은 모의고사 성적표에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배점과 원점수 그리고 표준점수의 범위, 받았던 표준점수 그리고 학급, 학교, 전국 백분위 등급 이렇게 나오고 있고 학생 수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의 부분에 있어서도 본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지금 그 여러 행, 네 개 행, 다섯 개 행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세부 영역이. 보통의 경우에는 윗행보다 아랫행이 훨씬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대부분 영역에서. 그래서 국어에서도 적용이나 창의, 비판적 이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어렵고 어휘의 개념과 사실적 이해가 훨씬 더 기초적인 단계죠. 자, 수학도 마찬가지 계산 이해가 좀 더 기초적인 것이고 추론 문제 해결이 훨씬 더 까다로운 문제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의 성적이 계층적으로 윗행에 있는 점수가 고득점이고 아랫행에 있는 것이 저득점이어야 되죠. 그게 학습이 건강하게 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렇지 않고 거의 큰 차이 없이 모든 영역에서 감점이 유사하게 있다. 그거는 뭔가 내용적으로 결손이 심하게 있거나 학습의 방법 자체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처음 모의고사 성적이 다소 사실적 이해 이런 건 좋지만은 비판적 이해와 적용 창의, 추론과 문제 해결 성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윗행에 있는 영역들의 성적이 만점에 가깝다라면은 건강하다라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학습이 의도되고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건강하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학년 때 학생들의 그러한 성적들을 보고서 이 학생이 어떤 학습 상태에 있는지도 진단할 수가 있고 그것에 알맞게 앞으로의 학습을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런 내용들 유의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번호 이런 것들 가장 쉽게 득점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문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맞췄어야 하는 문항들 일반적으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이것이 이제 누적 백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누백은 매번 이렇게 참고하셔서 보시기는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누적 백분위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여기 있는 백분위를 평균을 내는 것을 지표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서로 다르게 설명드린 거고 아래에서는 A, B, C, D, E의 정답률에 따라서 2까지 정답률이 낮은 2까지가 구분이 다 되어져 있고 학생의 정답률 그 정오가 전부 다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아이가 정답률이 낮은 과목, 낮은 문제에서 오답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답률이 높은 문항에서 틀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점검하는데 유의미하게 한번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적표 가져오고 이거 보신 다음에 바로 들이밀고 아이한테 분석해서 해부해서 이야기하면은 아이가 이제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난처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제 분석하시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간으로 추이로 한번 보자. 이제 각각의 시험에 대해서는 성적표에서 그런 유의미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적표를 3년 동안에 뭐 12차례, 15차례 뭐 이렇게 받으시게 될 텐데 그 성적표를 통해서 어떤 트렌드가 보일 거예요. 자, 지금의 경우에는 보통의 가장 전국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지금 원점수의 합으로만 보면은 250, 269 정도까지도 1학년 때 받았던 학생이 이제 첫 번째 시험은 이제 중학교 과정이라서 이해도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6월에 고등학교 1학년 고1 중간고사 엄청 열심히 준비했나 보네요. 270점을 받았던 학생이 고3 6월에서는 200점까지 원점수가 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백분위 평균 자체도 아마도 90을 넘어가던 백분위 평균에서 70까지 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자, 이 정도가 된다고 보면은 서울에서 약간 외곽권이나 아마 이제 경기권 이런 정도의 학생들이 보통 가장 많이 보여주는 추이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학교의 내신이 수능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고 기초적인 수준에서만 출제가 되면은 당연히 길들여집니다. 예. 내가 그렇게까지 공부하지 않아도 1등급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문항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받으려고 애쓰지도 않겠죠. 턱걸이에서 1등급 할 생각만 아이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먼 거리에 있는 학교들을 선정을 해가지고서 수시에 훨씬 더 유리해지는 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요청을 하셨을 때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드려요. 하지만 동시에 수능의 학력으로서 저하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바뀌어지는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요건도 꽤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두 가지의 서로 상충되어지는 측면을 분명히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어쨌든 그것을 절충을 해서 통학을 할 만한 거리에 있는 인근에서 좀 거리가 있는 곳을 가고 그래서 어쨌든 수능으로서의 학력은 뭐 그 상시적으로 학원에서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또는 이제 방학 기간 같은 기간을 이용해서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절충안들을 찾는 경우들도 많이 최근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수능 학력 저하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교과나 종합 이야기 할 때는 상당히 성적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과목 이수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 위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으니까. 근데 오늘은 당연히 논술과 정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각각의 과목의 성적들을 이제 보면은 성적의 변화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이고요. 영어는 큰 변화까지는 있지는 않았는데 1학년 때 사실은 사회나 과학,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성적을 어떻게 받느냐만 보더라도 사실 경쟁력이 보여요. 국수영은 훨씬 더 장기간의 학습의 성취잖아요. 그리고 사회과학은 단기적인 성취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기간에 학생이 얼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느냐에 대한 성취가 거의 사회나 과학으로 거의 드러나고 있어요. 거의 그것이 크게 오류 없이 아이들하고 대화하면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국수영에 비해서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의 성적이 상당히 더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그 학생은 선행이 많이 안 된 상태로 입학했지만은 어쨌든 그 기간에 매우 성실하게 학습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 학생들이면 장기적으로 그러한 단기의 성취도가 쌓인 시간이 지난 다음엔 장기적인 성취도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기 성취도를 사회나 과학으로 상당히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도 부모님들께서 보시면서 이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2학년이 가면서부터는 과탐을 선택을 했는데 과탐의 성취도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강남권을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의 학교들을 제외하고서는 과탐을 너무 쉽게 가르치니까 수능 성적이 나오지를 않아요. 학교에서의 내신은 비교적 좋은데도 과탐 성적이 점점점 안 나와요. 자,
그 재학생이 성적을 가장 내기 어려운 과목이 상대적으로 과탐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도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는 그 아마 예비 그 고1이 되면은 아마 그때 설명회 때 훨씬 더 시간을 들여서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정교권 뭐 이런 케이스로 보면은 뭐 이렇게 좋은 성적을 그대로 내고 있어요. 근데 그 3월, 5월 성적까지도 98, 100분위를 넘어가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학생들도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강남 정교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93, 100분위 정도까지도 떨어집니다. 이것은 실제는 이보다는 조금 더 잘 받아요. 근데 가장 성적이 좋지 않았던 6모 때는 이 정도까지 떨어지죠. 그리고 아마도 이 학생이 매우 성실하게 했다라면은 96, 100분위를 약간 전후를 하는 그 정도에 상회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시각이나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정시로도 인서울 의대를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항상 영어는 당연히 1등급 받고 국수탐의 원점 수합을 290이나 293을 항상 넘겨야 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고 수도권 의대 정도까지는 정시로 가고 싶다라면은 모든 모의고사를 290은 넘어야 한다. 국수탐의 원점수의 합을 그렇게 현재 기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정도를 정시로 이렇게 목표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한 285, 연고까지 한다라면 280을 항상 넘긴다. 이런 정도로 재학생 당시로서의 원점수 합을 그렇게 그 가이드라인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좀 내용이 많아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에서 그 상위 16개 대학들이 정시로 선발하는 비율이 지금 40% 선발하고 있어요. 근데 수시에서 넘어오는 정시 2월까지 수시 2월까지 고려하면은 더 선발을 하고 있죠. 40% 넘게. 근데 서울대랑 한양대랑 동국대는 지금 결정이 됐어요. 30%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정시가. 그리고 나머지 13개 대학도 30%로 정시로 선발하고 싶다고 지금 제한이 된 상태고 그것이 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8학년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29학년도에도 적용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크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시 문호가 훨씬 더 좁아지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극단적인 예를 좀 들면은 현재 한양대 정시 합격자의 심각한 해는 80%가 졸업생이에요. 예, 예. 다 알고 계신 표정들이어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단 한양대의 5명 중에 1명만이 재학생인 상태로 정시로는 합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는 의대 증원이 다시 이제 원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시의 졸업생 합류가 저는 위축돼 좀 줄어들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올해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의대에 편중되어지는 이런 어떤 경쟁이 현재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게 됩니다. 그렇게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시로 재학생들이 진짜 발을 비빌 수 있는 여지는 매우 더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은 결국에 재학생 때는 수시를 더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강남 서초권 외에서도 많이 오셔가지고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아마 수시로 진학을 해야 되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졸업을 해가지고서 다시 준비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10중 8구 재학생 때는 수시가 더 유리한 상황일 거라고 예상을 해요. 강남 서초의 학생들의 상당수도 재수가 수시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 점들을 염두해야 되는데 자 작년에 수능에서 국어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을 비율로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재수생이 1.375배였어요. 재학생에. 그러니까 재학생은 2.375배 밀려나는 거죠. 1등급 안에서. 수학의 경우에는 1등급 이내에 있었던 학생이면은 3배가 밀려나는 거예요. 자, 이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정시보다는 당연히 이제 수시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성적 하락 이런 부분들이 꽤 이해가 되어지는 결과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한다라면은 자, 졸업생들의 성적 변화가 큰 영역은 탐구가 가장 크고 수학이 가장 적습니다. 자, 재학생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죠? 예, 수학이죠. 왜냐하면은 졸업해서 성적 변화가 일반적으로 적으니까. 예, 탐구는 졸업해서도 성적 변화가 많이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수학은 성적 변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재학생 때 당시에 최대한 수학에 여러 가지 공을 들여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점이 큽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중요한 점을 좀 짚어드릴 수 있는데 자, 뭐 정시 그 국스탐 100분위 합과 평균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조금 거리가 당장에 가깝지는 않은 문제의 논술과 정시를 오늘 좀 다루어서 그 수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크고 그 갈증도 있을 텐데 다음 기회에 또 알맞는 내용으로 잘 준비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